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 불법 추심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줄 두 분이 나오신 거죠? 네, 장동춘 변호사님, 이주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대신에 근무하고 있는 장동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이 도박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는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서 한 10년 이상 강연을 했고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지영 선생님 네. 여전히 유튜브에서 네. 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좋은 네. 영향력 펼치고 계시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초심으로 겸손하게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연 소개를 해드리고 두 분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때문에 괴로운 20대 남성입니다. 성인이 된 후 우연히 도박을 접하고 계속해서 생기는 채무에 힘들게 생활했고 가족과 관계도 안 좋아져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었고 가족들도 권유해서 상담도 받아보았는데요. 이내 또다시 도박하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상담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무슨 정신이었는지 처음으로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카톡 목록을 넘겨주었지만 금방 갚을 거란 생각에 처음에는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손실이 커져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집요한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문자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가장 괴로운 건 제가 도박하는 걸 몰랐던 제 지인들에게까지 카톡으로 채무 사실을 알리며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도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당장 안 갚으면 저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도박 때문에도 힘든데 네. 추심 때문에 이중고. 가족을 넘어서 이제 지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연락을 계속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좀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네네.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불법 추심이 맞죠.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변제 의무 없는 관계인들에게 변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밤낮 없이 전화한다든지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도 법에서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힘드시면 하나의 네.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을 추심한 애들에게 대리인을 내세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들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추심을 받는 대신에 대리인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박을 하셨던 분들이 내가 도박한 사실이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네. 내가 도박한 사실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두 오픈하는 겁니다. 차라리 오픈을 하고 네. 걔들이 나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건 명예훼손이죠. 나의 명예가 네. 당연히 훼손됐을 거지 않습니까? 불법 네. 추심하는 사람들은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이 네. 약점을 잡아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음. 건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거는 방법은 이제 법적인 부분이고요. 네. 네네. 심리적인 대응 방법은 네. 차라리 오픈하시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걸 형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는 어려운 게요. 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금액이 소액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돈을 그러니까 쉽게 빌려주죠.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 우리 내담자들과 그 가족들은 갚아주고 말자라는 식으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법적인 이런 절차나 행정 처리 능력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한 어렵죠. 그 압박감이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하는 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추심에 있어서 조금 잘 대응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무조건 방침이 양지에서 싸우라예요. 저희는 법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법. 우리나라는 채권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자 제한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명예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처벌 받는 건 얘네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한 10가지면 10가지를 다 할 거예요. 다 자료 준비해서 갑니다. 경찰청에 우리 접수가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도망가요. 어차피 그 친구들도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상적으로 양지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없죠.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고 네. 아직 조금 부족한 분들은요 거기서 이제 잡히죠. 오히려 저희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이자 제한법 관련된 우리가 더 넣어준 돈들이 있을 거예요. 계산을 다 밤새도록 합니다. 저희가 1년이면 1년 동안 넣었던 게 원금은 이미 다 갚았고 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돌려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빚을 졌다는 그리고 죄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에 끌려다니고 이 음지에서 쉽게 해결하고 싶고 네, 노연하지 못하는 건데 그냥 아예 양지로 양지에서. 나와서 링 안에서 싸우게 네. 되면 그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길 가능성도 높다.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막 멘붕인 상태에서는 좀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음. 가족분들이 좀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나 대응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채에 대한 특성을 알려드리고요. 가족들은 이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한번 작동하면은 아무런 뭐 생각이 안 듭니다. 본인이 죽겠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가족 상담, 저희 센터에서 하는 재정법률 가족 교육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한 불안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 가족들이 전혀 관여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무장이 되셔야 네. 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약점을 파고들 때 밀어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불법 사채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해서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훨씬 더 많은 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자 제한법이나 대법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는 건 최고 20%. 네. 연 20%입니다. 연 20%. 아, 월 20% 아니에요. 네. 연 20%입니다. 그 이상은 다 불법입니까? 다 불법이고요. 나중에 내가 약정을 36%를 했다. 하지만 인정받는 건 20%.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리면서 네. 월 10%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을 준 겁니다. 12달을 줬어요. 1년을. 네. 그럼 줬으면 120만 원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약한 거에 의하면 매달 10만 원씩 준 것은 이자죠. 그렇죠. 연 10%. 네. 원금 100만 원은 그대로 남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법에서 이자 제한법이 끼어들죠. 이자 제한법은 월 10%가 무슨 말이야? 연 20%야. 끊습니다. 연 20%면 20만 원. 20만 원. 연 네. 20만 원. 네네. 사실은 뭐 아까 이주영 선생님께서 막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빌렸고 10만 원 갚은 거 언제 갚았고 그날 갚고 그때까지 그렇죠. 이자가 얼마고 초과해서 죽은 돈은 원금에서 까야 되겠네. 그럼 다음은 남는 원금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이제 뭐야 이거 이자 제한법에 의한 원금과 이자 계산한 것보다 다 좋네. 난 이자만 준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뭐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 네. 소송을 하면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이자를 상품을 파는 거예요. 네. 뭐 다른 비유로 하자면 마약 파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음. 마약이야, 난 알려줬어. 살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해. 아.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네. 그 야, 자체가 이거 이자 비싼 불법이니까.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담보 없어. 그냥 빌려달라면 빌려줄게. 하지만 못 갚았을 시에는 너 끝장을 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빌렸다고 해서 내가 잘못인가? 음.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정 최고율은 받지 못한다라는 건 알게 네. 됐는데 만약에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이 도박 자금이라는 거 알고 빌려줬다면 이거는 갚을 의무가 없기도 합니까? 이제 그거는 없죠. 알고 빌려준다 그러면 아, 이제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네. 그는 이제 불법의 원인이 된 게 그 돈이잖아요. 네. 그걸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는 변제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면 변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주장하잖아요. 네.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 돈을 빌려주면 저 사채업자는 내가 그 돈으로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입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하. 예외적인 상황을 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녹취도 사실은 되고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증거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인정받을 수는 있죠. 실제로 이렇게 도박 자금 필요하다고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채업자는 묻지도 않고요. 왜 네. 필요한지. 거의 대부분 이 이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도박자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네. 상식적인 선은 일주일 만에 100% 이자를 주는 대출을 누가 받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등번호 한 통 주고 전화번호 주면 딱 바로 주는데요. 바로 입금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불법 사채를 끊어내려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 책임은 뭐냐? 네. 강하게 대응하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 저러면 안 받아도 좋고 네. 받아서 이상한 소리나 하면은 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꼭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보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빌린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미지 그 부분에 미안함도 있어요. 그런 전화를 받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일단 가족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그걸 비난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오픈해 주시고 심지어는 저희는 그 자녀의 학교까지도 전화를 했어요. 자녀가 결국은 그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까지 됐는데 청소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까지 들어갔었고 그런데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사정들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다 공동 대응을 해서요. 네. 당신이 뭔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 A라는 분을 협박하느냐 이래서 음. 더욱 강하게 대응을 해서 이겨낸 케이스들이 많고요. 어허.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라는 거죠. 네네. 잠깐의 창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차게 행동하셔야 이런 음. 악의 근원, 악의 뿌리를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약간 말미에 이제 돈을 좀 지인에게 빌려주시고 그 지인분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그럼 사기죄로 좀 어떤 일이 생길지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할 때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 고소장만 가지고 사건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고소당한 사람 이제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죠.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이제 피고소인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고소인 입에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왔을 리가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형성된 피고소인의 이미지는 아주 X 나쁜. 네. 그리고 조사는 문답이잖아요. 내가 경찰관님이 묻는 말에 답을 하는데 내가 또 부수적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됐고요. 자, 필요한 이야기만 하세요. 묻는 말에 무슨 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대신에 그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면 그 자료 자체가 내가 진술한 걸로 간주될 수도 있고 수사 자료에 첨부가 돼서 뭐 만약 기소가 된다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에까지 그대로 다 딸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말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네, 법적으로 먼저 이렇게 다가온다면 네. 그 법 안에서 네.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선생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계를 좀 유지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근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권은 이미 떠나갔죠. 지인에게 가 있고. 자 이제 지인 돈이 저는 각종 도박 채무 중에 제일 처리하기가 어려운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일 곤란한 경우인데 회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오픈하고 나서 급여 플러스 네가 할 수 있는 그 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네. 다만 얼마 내 정성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친구에게 피해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물론 내가 너한테 거짓말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뭔가를 바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몇 개월은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자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플랫폼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정도의 성실성 있는 도박도 끊어낼 수 있다. 근데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부채 상환이 네. 회복의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갚으려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보여준다면 그럼요. 사람이 사실 이제 정으로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금방 말한 이주영 선생님 말이 정말로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속에 해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일하잖아요. 도박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갇혀 있으면 이제 저거 변제해야 되는데 그래 한 판 더 해볼까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이게 계속 일을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취할지 말지 합의를 해줄지 말지 처벌 불원서를 낼지 말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가만히 앉아 있다고 변해지지 않아요. 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되는 것이고 또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적으로 형사 사건도 한번 대리해서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었으면 형 한 4년, 3년 내지 4년 이상 나와야 되는 형이었는데 실형은 나왔습니다만은 네. 2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변호사였다는 거 네. 아니고요. 제가 변호사였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에 대한 자기 반성이 철저했습니다. 뭐 조사받는 과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제출한 뭐 서류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내심 한 2년 정도로 막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성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네. 검사님도 그걸 아셨고 판사님도 뭐 좀 알아주셔서 네. 그 뭐 실형 2년이 선고되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 자기 노력, 그 자기 반성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형사 사건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일을 해서 갚아줄 테니 그냥 합의서 하나만 써줘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친구와 매달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주면 마지막에 합의서 써주면 안 될까? 그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 법이 참 기계적인 거 같고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정이 있고 사람 냄새가 나네요. 이 불법 추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 우리 변호사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아웃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선생님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해주시죠. 이게 정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박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격을 겪는다는 거, 겪는 과정에 생기는 분노와 또는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게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대응을 해서 결과는 그냥 거기에 대응하고 결과에는 받아들이고 도박을 끊어내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렵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당할 일이고 네. 그걸 이겨내는 과정, 이겨낸다는 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중독은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전문가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최선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통과 불안,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치유 과정을 건너뛰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이게 치유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 여기 이주영 선생님도 있고 변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도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의 이야기 잘 새겨 들으시고요. 치유의 과정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